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차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부품 3가지를 우리나라에 안 팔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수출할 때 좀 더 까다롭게 살펴보겠다는 뜻인데 한국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참에 주요 부품과 소재들의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국산화하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렇게 중요한 부품과 품목인데 지금까지는 왜 국산을 못하고 왜 일본에 의존해왔을까? 지금부터 국산을 시작하면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물건을 안 주더라도 국산화를 해보자, 내지는 일본 아닌 다른 쪽으로 좀 바꿔서 사보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보면 이게 뭐 잠깐 이러다가 말 사안이 아니더라도 업계에서는 보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장기화가 될지 안 될지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반도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같이 협력을 해왔던 관계라 사실 국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관계였거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소재 업체밖에 없고 이걸 제조할 수 있는 데는 한국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사실상의 한 회사가 같이 움직였던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재발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예전처럼 그냥 서로 믿고 우리끼리 손잡고 만들어보자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만 공정이 멈춰도 한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산화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동안 약간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죠.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더 박차를 가할 것.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힘들기 때문에 조금 밀어놨던 것,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가 깨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수출 규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국산화에 대한 노력은 지속될 것 같아요. 국산화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일본, 한국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일본산 제품을 쓰는 건 일본산이 좀 더 좋았기 때문이겠죠? 품질이든 가격이든 그 무엇이든지요. 그 좋기도 좋은데 역사가 누적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재를 한번 개발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힘들게 이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 소재를 누가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포토레지스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포토레지스트 앞에 포토가 들어가잖아요. 미국의 코닥에서 개발한 물질입니다. 이게 합성 고무에서 주로 나오는데 일본의 1위 업체는 JSR이라고 말 그대로 일본 합성 고무예요. 한국에도 합성 고무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흥국들의 어떤 저인건비와 정부의 지원 등이 없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후발주자들이 따라왔을 때 뭔가 좀 새로운 걸 내놔야 되잖아요.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높여야 되는 건데 이게 JSR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합성 고무를 만들다가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파트너로서 이제 삼성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 안 주겠다고 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도 분명 포토레지스트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합성 고무로 관련된 기술들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을까요? 합성 고무에서 파생되는 정밀 화학 분야여가지고 저부가 같이 합성 고무를 하던 회사들이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보는 것들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동안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좀 만들려고 할 때 잘 만들었거나 못 만들었거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반도체를 잘 만들려면 잘 만들어지나? 이걸 체크하는 검사 장비가 있어요. 그 검사 장비만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몇백억을 들여서 검사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를 그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냐? 저기 일본의 엄청난 업체들하고 삼성과 끈끈한 관계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소재 개발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15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수백억을 투자해서 검사 장비를 만들어도 3, 4년 지나면 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가 가치 쪽에서 합성 고문을 통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수백억씩 투자를 하고 2년, 3년, 4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식의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본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가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도시바라든지 히타치 같은 이런 업체들과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여왔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조업체는 삼성으로 완전히 패권이 넘어갔을 때 파트너로서 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게 되는 거고 여기에 파트너로서는 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할 수 있는 소재 업체가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국내 업체들도 뭔가 국산을 해보려고 하면 일본 업체가 버티고 있고 그 일본 업체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해온 관계에서 쌓인 기술과 설비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새로 들어가려면 불확실성도 크고 진입 비용도 높고 가능성도 낮고 파트너로서 확실하지도 않은 거죠. 게다가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산 부품을 못 산다는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살던 시절이라서 그래도 국산 업체 하나는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키우겠으나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반도체 제조 설비를 만드는 게 단순하게 문방구에서 풀 사다 갖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거를 처음 소재부터 최종 완성품이 나오는 그 전 과정이 한 번에 세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세팅을 할 때조차 그 우리가 이런 제조 기술이 있는데 이거 소재를 사용하려면 지금 있는 소재에서 이런 식으로 계량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판단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또 연구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비가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설비가 완전히 다 걷어내기 전까지 그 세팅 값을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관계를 깊이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입자들은 들어가기 더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니 국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만들어 볼 테니 어떻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희 좀 같이 밀어주시겠습니까? 하면 얼른 만들어 보세요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국산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걸림돌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까요? 걸림돌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에칭가스, 불화수소 같은 게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국산 업체들을 테스트해보고 있다. 러시아 업체들을 테스트해보고 있다. 이런 유의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이 테스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에다가 풀을 사용해서 붙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칭가스를 집어넣으니까 반도체가 나오더라.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설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2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실제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그런 시험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소재를 바꾸게 되었다 그랬을 때도 이거 넣어보니까 되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없거든요.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개념입니다. 진짜 오늘 시작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 돌렸을 때 그 정도 수율이 완벽하게 나오느냐 문제 없는 걸 확인해야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심은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3대 품목 중에 2가지 품목은 현재 양산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미래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이거를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에칭가스 같은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에도 쓰는 가스거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불화수소가 생산하는 곳이 다른 데도 있긴 있다는 거죠. 이게 불화수소라고 하면 화학 성분이 같을 텐데 이게 어디 것과 다른 어디 것을 넣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하고 이게 요리의 손맛도 아니고 단순하게 순도 차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 쪽에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된 것인데 지금 워낙 외교적으로 예민한 문제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루트를 받아와서 어디서 실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 사용 후 핵연료 있잖아요. 핵 폐기물 관련한 것을 공론화 진행하기 위해 러시아 쪽이 원자로 쪽으로 오래 했으니 관련한 MOU를 맺고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러시아 쪽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별로 상관없는데 우리 불화수소를 좀 사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왔었다는 겁니다. 이 일본 사태가 일어나기 전 작년 말쯤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는데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가 우라늄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화수소가 나오는데 순도가 엄청 높다. 높은 정도가 제조 방식이 자체가 좀 달라서 정밀화학은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거라 그러면 자기네들은 가스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화수소를 갖다 쓰지 않았던 이유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있어도 삼성전자 정도 수준의 첨단 반도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높은 순도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을 때 삼성, 하이닉스에서 순도가 높으니까 내가 저걸 받아서 그냥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동안 처음에 자기들이 제조 설비를 만들었을 때부터 해서 이 세팅을 다 하고 뭐 가격, 품질,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마나 의사소통을 빨리 해서 AS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순도의 물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 내지는 공급을 이원화해서 받을 필요가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볼 텐데, 알아보라고 마음만 바꾸면 한 서너 달이면 될지 파악하고 결정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수위를 떨어뜨리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진짜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내 업체들에서도 거론되는 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의 품질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 최적화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국내 업체들이 더 크게 기대하는 것은 지금 설비를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 설비를 만들 때 우리가 동참해서 연구 개발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한 번에 대체하겠다는 것은 약간 뭔가 우리의 기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얘기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회사들인데, 이 세계 최고라는 거는 정말 그 산전, 수전, 공중전, 유럽과 미국과 일본, 중국 이런 업체들과 정말 치열한 치킨 게임 끝에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역량들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딱 발생을 하고 나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너무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곤고했기 때문에 명함도 잘 못 내밀어 보던 그 회사들도 사실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공고한 관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대안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그 대안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던 그 안건들을 이제는 충분히 수집해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와 있다는 거죠. 불화수소를 예를 들면 일본에서 그거 만드는 회사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 아니면 사갈 곳이 없을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뭐 완벽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객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팔았겠죠.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뭐 사실 완벽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어깨 들리는 풍문으로 크로스 체크해 본다면 그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20에서 30%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 설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단계에서도 매출이 상반기에 30에서 40% 정도 날아간다면 이거를 재무적으로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 회사들이 워낙 구력이 오래되고 업력이 오래돼서 가진 자산들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대 고객이자 앞으로도 최대 고객이 될 사람하고의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설사 다른 나라들의 판매처를 다변화하더라도 일본은 이걸 갑자기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위험을 받잖아? 그렇다면 추가적인 새로운 고객들이 접할 때도 이거는 분명히 발목을 잡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반도체의 주요 소재는 세계 말고 다른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다음번으로 확산되면 어떤 게 제일 크게 골치 아플까요?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기업이라 그러면 과거에 소니라든지 아니면 토요타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을 주로 기억하는데, 사실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소재업체라든지 부분 장비 이런 업체들입니다.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리나게 뭔가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정말 알짜배기로 팔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거를 원천단에서 개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로 옆에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 좀 나오는 거 보면 배터리, 제2의 반도체가 될 거라고 불리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4대 주요 소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서는 자기네들은 주요 소재 같은 경우 국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매출처 다변화도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중점적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해제의 첨가제 같은 것들, 이게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규모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굳이 저걸 개발하겠다고 10년 동안 연구를 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의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덮는 파우치 같은 것들은 일본산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고, 그 최근에 자동차 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동차는 수출 비중 측면에서 좀 있다고 해서 좀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업계를 알아보니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보쉬라든지 컨티넨탈이라든지 이게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큰 이른바 슈퍼 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수급받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자동차 회사에는 항상 존재했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받는 부품들이 있기는 하나 내연기관 기준으로는 국산화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많고 굳이 일본 거 받지 않아도 이거를 좀 수급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예를 들어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분야에서 모터 중 고정밀 모터,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택에 들어가는 정말 이름도 어려운 분리막 아이오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쪽에 의존이 좀 심한 것들이 있는데, 수소탱크의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단독으로 받고 있지만 아까 기본적인 업의 특성이 다른 데랑 항상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쉬운 대로 바로 이게 준비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효성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그 정도로 일본 업체만큼 가볍고 튼튼한 탄소섬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쉬운 대로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물건을 완제품으로 완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여기저기서 부품을 사다가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요하든 안 좋아하든 부품 하나가 없으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지를 얼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이다 싶어요. 이번 일을 보면서 일본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소재의 세 가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가가 모든 품목에서 일본하고 거래하는 걸 독점적으로 신뢰를 갖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업체들이 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일본이랑 뭐 거래한다 그러는데 뭐 대처처 있어? 이제는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혜를 볼 거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회사들은 워낙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이것저것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국 회사가 이 중국 회사들을 데려다가 과외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한국한테 납품을 하려면 이런 스펙을 해야 되고, 일본 애들은 이런 식으로 납품을 했었으니 너네가 이런 걸 좀 만들어봐, 가르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가르쳐서 키우는 거면 국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훨씬 더 국내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굳이 이렇게까지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리스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대기업 입장에서도 생겨버린 거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되면은 누가 사줄까? 이런 위험을 확실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소업체들도 이제는 분명히 그런 루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품, 소재 업체들은 기여될 수도 있겠네요. 이상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많은 업체들이 한국에도 있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알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